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100원, 200원 후원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낮에 시간이 돼서 집에 가는 길에 방송을 켰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척이나 날씨가 이렇게 덥기 때문에 그 사우나에 가서 냉탕에서 안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너무 덥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역사의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그런 그 고종임금, 고종황제의 그런 그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고종임금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1851년도에 태어났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 하면은 6살 때 지나가던 한 늙은 도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얼굴을 딱 보더니 용봉지자 천일지표라고 이제 읊었어요. 쉽게 말해가지고 얼굴에 용과 봉황의 모습이 아로 새겨져 있고 저 하늘에 떠 있는 해와 같은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 얼굴에 왕이 될 관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흥선대원군, 그러니까 대원군이 되기 전에 흥선군이죠. 흥선군 이항은 왕실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항렬자로 이름을 지어야 되겠으나 자기 아들이 이제 큰아들이 이재면인데 둘째 아들이 임금의 가능성으로 태어났을 그렇게는 안 보기 때문에 이 명복이라는 어릴 때 이름을 지어졌어요. 지어졌는데 이제 한 도인이 지나가다가 용봉지자 천일지표를 읊조리는 것을 이제 보고는 내 아들이 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자기 집안의 제자, 아마 시를 제자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제자 돌림으로 이름을 바꾼 게 이재황이었어요. 이재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철종 임금이 있었을 때인데 이 철종 임금이 철인왕후 김씨하고 사이에서도 그렇고 후궁들과의 사이에서 그렇고 구남 7녀를 낳았는데 다 어릴 때 죽어버렸어요. 그나마 성장을 한 영예옹주의 경우에 궁녀 사이에서 태어난 옹주, 영예옹주의 경우에도 이제 훗날 일본의 외교 책임자로 갈 때 오늘날에 우리가 쓰는 태극기를 고안한 바 있는 박영효를 이제 사위로 들여가지고 이제 결혼을 일찍 시켰어요. 이제 철종의 마지막 혈육까지 이제 단절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아이도 13살에 죽어버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 철종 임금이 더 이상 후사를 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자 당시에 권력층이었던 안동김씨 김작은 영의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왕을 누구로 뽑느냐. 당연히 이제 어떻게 되느냐. 철종 임금하고 강화도령이었던 이원범하고 이제 촌수가 가장 가까울 것. 당연히 이제 임금하고 촌수가 가장 가까워야 이제 왕이 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철종 못지않게 좀 이렇게 모자랄 것. 그래야 이제 자기네들 안동 김씨가 이제 마음 놓고 통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세도 정치를 계속하고. 그런데 이때 세도 정치를 끊고 싶었던 홍양 조씨 집안의 이제 조만영의 딸이었던 대왕대비 조씨가 철종 임금 다음의 임금은 내가 양자를 드리는 형식을 취해가지고라도 이제 나의 이제 대를 이을 수 있고 내 남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자기 남편은 일찍 이제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확 그 안동김 씨를 그 좀 이렇게 눌러보겠다는 생각. 그런데 촌수로 가장 가까운 것은 당연히 흥선군이고 그 흥선군의 친형이었던 이채영인데, 문제는 그 촌수가 가장 가까운 이채영은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오네요. 가장 그 촌수가 가까운 이채영의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그 채통이 없다. 그래서 이제 임금의 자질이 부족하고, 동생인 이하응에 주고자 하니까 이하응은 강력한 왕권 독재가 가능할 것 같아서 좀 불안하고, 그래서 이하응과 거래를 해가지고 아들 둘이가 있는데 누구를 임금으로 이제 투대할 거냐. 그래 이제 철종 임금하고는 칠천간이에요. 그 칠천이니까 아저씨 뻘이죠. 그런데 이제 그 흥선군이 제 아들을 이제 왕실의 양자로 들어가지고 임금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재명 큰아들보다는 둘째 아들 이재왕이가 낫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이제 이재황이 드디어 임금이 되니 이제 그 사람이 이제 1863년도에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고종임금이에요. 그런데 이 고종임금은 그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역사적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일본의 침략 세력을 물리칠 수만 있다면 미국과도 손을 잡을 수 있고, 그 저기 그 누굽니까, 그 철을 제상 비스마르크가 물러난 지 얼마 안 된 독일하고도 이제 손을 잡을 수 있고,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일 그 강제 조약인 을사보호조약이 1905년도에 체결되고, 그 이제 1910년 한일 병합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고종은 저항을 했습니다만은 뭐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뭐 전국에 통틀어 봤자 무기를 들고 있는 군인이 약 8,000명 밖에 안 되는데, 최소 2개 사단이 기관총을 앞세우면서, 아마 그게 이탈리아제 기관총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탈리아제 기관총까지 이제 들고 이제 침략해오니까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고종임금은 덕수궁에 이제 육패가 돼가지고 이제 그 덕수라는 전호를 받으면서 이태왕으로만 이제 불리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1919년 1월 23일이던가요? 조선총독부가 뇌일혈로 사망했다. 그러니까 뭐 뇌출혈 비슷하게 뇌가 망가져서 이제 사망을 했다. 급작스럽게 사망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생전에 이제 67년을 살면서 건강했던 그런 그 68년을 살면서 건강했던 그 저기 고종임금이 하루아침에 뇌에 출혈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의학계 이제 소견이고, 이 징조가 전혀 보이질 않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일본의 그 조선총독부가 이제 꾸며가지고 독사를 시켰을 가능성이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봐지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이제 볼 수가 있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저기 동농이라는 호를 가진 김가진이라는 사람이 일제에 자기를 받은 사실은 있는데, 이 자기를 뿌리치고 이제 다 내던져 버리고 상해로 가가지고 이제 그 독립운동에 이제 투신을 하게 돼요. 그래 이제 그 밑에 정정화 여사라고 이제
고생 꽤나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래 이제 김가진 일가가 망명을 하자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고종 임금에게는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 친서를 보내가지고 한일 간에 그런 어떤 문제도 없고 내선일체가 잘 돼 있어서 우리는 잘 살고 있다라는 설득을 해줄 것을 조선 총독부가 부탁했는데 고종이 이걸 거절했어요. 거절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또 새롭게 싹 트는 그 임시정부의 기반을 만들게 되는 그 사람들이 추진을 한 게 고종 임금을 탈출을 시켜가지고 고종 임금의 혈통으로 법통으로 임시정부를 하나 만들어서 대항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 일제 그 조선 총독부는 이제 그 상당히 이제 당황하게 되고, 예, 그들이 이제 그 노발대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제 고종이 자기 뜻대로 안 움직여주고, 이제 그, 이렇게 그 독립운동을 지향할 것 같으면, 임시정부의 우두머리가 될 것 같으면, 죽이는 편이 낫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덕수궁에 유폐되어 있던 그 고종 황제는 그 이태왕이라는 직위를 얻으면서 그 당시에 그 함령전, 그 안에 이제 함령전에서 이제 그 방이 5개 정도 있었는데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니면서 밤에 이제 그 위협에 이제 그 대비라는.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확인한 것은 한상학과 안상호,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해가지고 그 당시에 궁궐에 들어오는 물품을 모두 관리하고 돈을 지불하는 책임을 맡은 한상학과, 그 왕실의 이제 의사였던 촉탁 의사였던 한상호가 그 궁녀들에게 이제 그 고종 임금이 드시는 밤참에 독약을 넣어서 마시고 이제 사망하게 했다. 이것이 이제 결국 그 윤치호 일기에도 드러납니다만은 이게 정설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독약을 탔을 것으로, 그래서 고장이 밤참으로 마셨던 식혜에 독을 타서 올렸을 것으로 생각되는 한상학과 안상호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궁녀 두 사람이 급작스럽게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종의 경우에는 시신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염을 할 때 옷을 막 찢고 그러는 과정에서 시신이 부풀러 올랐다는 점, 그리고 살점이 이제 골룡푸에 묻어 나왔다는 점, 혀가 말려 들어가 있었다는 점, 이빨이 모두 빠져 있었다는 점, 이런 점들은 독약을 사용을 해서 독약을 들이킨 사람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그 법의학계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독약은 뭘로 탔느냐? 고종 임금이 그 저기 어떠한 냄새도 맡지 않고 색깔도 이제 그 소위 그 식혜의 색이 변하지 않으려면 무색무취가 가능해야 되는데, 조선시대에 무색무취가 가능한 그런 그 독약 가루라고 하면은 당연히 비상을 예로 들 수가 있고, 아마도 그 비상을 그 식혜에 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고종 임금이 꿀꺽꿀꺽 그냥 이제 마시고 시원하다라고 하고 30분 뒤에 절명했다. 이것이 이제 요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국 이제 독살을 당했다는 것은 고종 임금은 마지막까지 일제 그 조선 총독부에 저항을 한 대가로 그런 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요. 물론 이제 조선 총독부에 이제 총독에서부터 명령계통이 이어졌을 가능성은 있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드러나질 않아요. 그 당시에 일본이 어떤 나라였느냐? 기록의 나라이긴 했습니다만은 먼 훗날 자기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기록은 작성을 안 했거든요.
작성을 안 하고 이제 구두로서 자기들끼리 회합을 하고 회의를 하고 끝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기록에 남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넘어가는 건데, 이제 누가 부인을 한다 해도 부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신 상태에 대한 그런 법의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고, 그때 당시에 고종 주변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고요. 물론 일본으로부터 지금이라도 사과를 받아내면 좋겠지만, 일본 사람들은 제국주의 침략의 근성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과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역사적인 책임 추궁을 해도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을 거고, 다만 우리 역사 기록에 분명하게 남겨놓으면 그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 훗날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감추거나 지운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조작을 하거나 이제 왜곡을 한다고 이제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현실을 똑바로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대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역사라는 게 이제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이제 역사인데, 저도 역사학자의 길을 24년째 걷고 있습니다만은 쉽지는 않네요. 더군다나 오늘 방송을 하는 날씨가 너무 30도에 육박하는 더위이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좀 날씨가 좀 이렇게 시원해졌으면, 겨울에 추울 때는 따뜻한 여름을 바라지만 또 여름이 되면 또 시원한 겨울을 바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모든 분들 건강 유념하시고요.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한 주를 잘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시는 길에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